한국 조선업의 시대는 끝났다. 2015년 전 세계는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그해 카타르는 23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아닌 30% 더 저렴한 중국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 조선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저유가, 해운 시장 붕괴가 겹치며 수주 절벽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벽 끝에서 한국은 가격을 깎는 대신 선박 기술의 모든 것을 꺼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멈춰선 중국산 배들, 그 위로 허무하게 증발한 수천억 원 어치의 가스. 6조 원을 아끼려던 오만한 선택은 결국 20조 원의 거대한 재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존심을 꺾고 다시 한국을 찾아와 애원하게 된 카타르. 그리고 K조선의 치밀하고도 독한 반격, 지금 그 전율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압둘라 아라산입니다. 카타르 국가 LNG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회의실 창밖으로 도하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저 빌딩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세계의 판가스의 결실이었어요. 이제 그 가스를 계속 실어나를 100척의 배가 필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죠. 한국과 중국. 제안서를 펼치기도 전에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LNG 운반선 건조 실적, 사고 이력, 안정성, 국제 신뢰도.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죠. 지난 20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한국 쪽 제안서를 읽을 때마다 불편한 기분이 들까요? 문장 하나하나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술 설명도 길었고 안전 기준도 까다로웠어요. 마치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까먹은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단열 시스템, 품질 관리, 안전 절차. 모든 문장이 기술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기술로 끝났어요. 가격표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잠시 생각했어요. 비싸다는 느낌보다는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협상의 여지도 없어 보였죠. 한국 측 담당자 김도윤이라는 사람은 이메일에서도 단 한 번도 가격이나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기술 사양과 납기일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제안서는 달랐어요. 첫 페이지부터 가격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사양, 더 빠른 납기, 30% 저렴한 견적. 문장들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읽으면서 편안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우리가 주도권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두 제안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기술 사양은 거의 동일했어요. LNG 운반 용량, 단열 시스템, 추진 방식. 표면적으로 같은 배였습니다. 차이는 가격과 태도뿐이었죠. 한국이 기술을 팔고 있었다면 중국은 거래를 제한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파이살 알누리가 자료를 들고 들어왔어요. 우리 프로젝트의 기술 총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20년을 보낸 사람이었죠. 파이살은 제안서를 보자마자 한국 쪽을 가리켰습니다. LNG선은 가격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파이살이 말했어요. 특수선박이라 안전기준이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검증된 기술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죠. 중국 조선소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이살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완전하다고 느꼈죠. 기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국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납세자의 돈으로 배를 사는 거였죠. 30%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돈이면 다른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었죠. 학교를 지을 수도 있고 병원을 늘릴 수도 있었어요. 저는 파이살에게 물었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요. 파이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최근 몇 년간 대형 선박 건조 경험도 쌓았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LNG선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험의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최근 실적을 검색했죠.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다양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었어요. 규모도 컸습니다. 기술 이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왜 이들이 LNG선을 못 만들겠어요? 기술은 배우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격차는 좁혀지는 거였죠.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파이살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죠. 반대가 아니라 순응이었어요. 한국 조선소들이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몇 년을 공들였어요.
도크를 비워두겠다고 했습니다. 최우선으로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죠. 거의 구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카타르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한국 척당 2,100억 원, 중국 척당 1,500억 원.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백척이면 6조 원 차이였습니다. 6조 원. 6조 원. 그 돈이면 카타르의 미래 10년을 설계할 수 있었죠. 교육, 의료, 인프라. 모든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기술과 경제성 사이에서 저울질했습니다. 하지만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파이살이 말한 위험은 가정이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였죠. 반면 6조 원 절감은 확실한 성과였어요. 지금 당장 보고서에 쓸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중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기술 실사 일정을 잡자고 했어요.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겠다고 통보했죠. 그들은 즉시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원하는 날짜에 맞추겠다고 했어요. 모든 시설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 측에도 같은 제안을 했어요. 김도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가격 재조정 가능성과 함께 실사 일정을 문의했죠. 답장은 이틀 후에 왔어요. 가격 조정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재 견적이 최선이라고 했죠. 실사는 환영한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이메일을 읽으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오만함이 느껴졌어요. 시장 상황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과하다고 생각했죠.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독점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도하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저 불빛들이 모두 에너지였습니다. 우리가 팔고 있는 LNG가 만든 빛이었죠. 백척의 배가 그 에너지를 세계로 실어 나를 예정이었습니다. 책상 위 두 제안서를 다시 봤어요. 한국과 중국. 기술과 가격.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검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경제성 분석, 시장 다변화 필요성, 공급 독점 탈피 전략. 논리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근거였어요. 6조 원이라는 숫자가 모니터에 떴습니다. 확실한 성과였죠.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파이살이 우려한 위험보다 이 숫자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제 커리어를 한 단계 올려줄 거라고요. 국가 예산을 6조 원이나 절감한 책임자. 기록에 남을 업적이었습니다. 결국 배도 상품입니다. 숫자가 답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정말로요. 보고서 초안을 마무리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모니터를 끄고 집에 돌아갔어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6조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확실한 성과였죠. 누가 뭐래도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파이살 알누리가 자료를 들고 들어왔어요. A사 용지 두 뭉치였습니다. 하나는 한국 조선소 기술 분석, 다른 하나는 중국 조선소 리스크 평가였죠. 파이살은 테이블에 자료를 내려놓으면서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한다고 파이살이 말했어요. 이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LNG선은 일반 화물선과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죠. 저는 시계를 봤어요. 회의 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죠. 파이살은 첫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LNG선은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특수선박이라고 설명했어요. 상온과 200도 가까운 온도 차를 견뎌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열재가 1mm만 잘못돼도 가스가 기화한다고 경고했죠. 기화된 가스는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한 항차당 수천억 원 손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왜 중국을 배제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파이살은 용접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LNG선의 용접은 일반 선박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극저온에서도 금속이 깨지지 않도록 특수 합금을 쓴다고 설명했죠. 용접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5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한국 조선소에는 그런 용접사가 수백 명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파이살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중국도 용접사를 양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험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죠. LNG선 건조 실적이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래프와 표가 빼곡했어요.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 비교, 사고율 통계, 품질 관리 시스템 차이.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섰습니다. 인정해요. 데이터는 명확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파이살은 기술 이야기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경영자였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했어요.
아니, 어쩌면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파이살이 두 번째 자료를 펼쳤어요. 중국 조선소 리스크 평가였습니다. 최근 3년간 중국에서 건조된 LNG선 사례를 정리한 거였죠. 총 12척이었습니다. 그중 3척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25% 사고율이라고 파이살이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1%도 안 된다고 덧붙였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5%면 100척 중 25척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척당 수리비를 500억이라고 가정하면 1조 2,500억 원이었죠. 6조 원 절감액에서 1조를 빼도 5조 원이 남았어요. 숫자를 말했습니다. 리스크를 감안해도 여전히 5조 원이 절감된다고 했어요. 파이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죠. 반박할 논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파이살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 조선소와의 장기 파트너십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받은 기술 지원, AS 품질,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관계를 쉽게 끊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저는 웃었어요. 관계라는 단어가 재미있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관계는 성과로 증명되는 거였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잘해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앞으로도 우리가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시장은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성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죠. 독과점은 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이살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일반 상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배라고 강조했죠.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국가 자산을 맡길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검증은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어요. 중국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고 강조했죠. 우리가 기다려주면 된다고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사고가 나면 어쩌냐고 파이살이 물었습니다. 보험이 있지 않냐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국 배도 사고가 없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완벽한 조선소는 없다고 했죠. 파이살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기술자들은 이래서 안 된다고요. 숫자보다 감정을 앞세운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파이살이 따로 찾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손에는 한국 조선소 기술 분석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달라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라고 파이살이 말했습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뎌야 하는 특수선박이라고 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중국 조선소에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건 위험한 도박이라고 강조했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봤습니다. 기술자들의 순진함이 답답했어요. 저는 파이살이 외면하고 있는 차가운 현실을 꺼냈습니다. 파이살, 자네는 기술만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못 보는군요. 한국 조선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까? 2015년부터 시작된 수조 원대 적자, 대규모 정리해고. 자네가 말하는 그 대단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왜 망하기 직전까지 몰렸다고 생각하나요? 파이살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건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저가 공세 때문이지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일시적으로 침체된 탓도 있다고 덧붙였죠.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싼값 역공에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했어요.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라고 강조했죠. 자네는 지금 침몰하고 있는 배에 카타르의 미래를 태우자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그들의 절박함이 두렵습니다. 돈이 급해서 품질을 속이거나 무리하게 납기를 맞추려다 사고라도 나면 자네가 책임질 건가요? 반면 중국은 자본이 넘쳐납니다. 기술은 배우면 그만이에요. 파이살은 입을 열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팩트 공격에 막혔던 거죠.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들의 태도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망하기 직전이라 일감이 없어 도크까지 비워두겠다는 사람들이 가격은 1원도 안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김도윤 수석이라는 사람의 이메일을 봤냐고 물었죠. 마치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오만하게 군다고 했어요. 그렇게 절박하면 가격부터 맞췄어야죠. 파이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품질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일 거라고 말했어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변화된 시장을 인정하기 싫은 고집일 뿐이라고 했어요. 공급자는 대체 가능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이익을 내야 하는 경영자라고 말했죠. 더 이상 기술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파이살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자는 기술만 알면 된다고요.
이 냉혹한 숫자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법은 경영자인 제가 더 잘 안다고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중국 측에서 보낸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실사 일정 확정 통보였습니다. 2주 후 베이징 출장이 잡혔죠. 조선소 방문, 기술진 미팅, 계약 조건 협의까지 모든 일정이 짜여 있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정 확인했다고 했어요. 기대된다고 덧붙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도하의 스카이라인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 빌딩들을 세운 건 합리적 의사결정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한 결과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파이살의 경고는 기술자의 과잉 걱정이었습니다. 현실은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죠. 6조 원. 확실한 성과였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건 2주 후였습니다. 중국 조선소 실사는 예상보다 인상적이었어요. 최신 설비, 넓은 도크, 수백 명의 기술진이 규모 면에서는 한국을 압도했습니다. 물론 파이살이 지적한 대로 LNG선 건조 경험은 부족했지만 빠르게 배우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설 평가, 기술력 분석, 리스크 요인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위험은 있지만 관리 가능하고 6조 원 절감 효과를 포기할 만큼의 위험은 아니었습니다. 도하로 돌아온 다음 날 최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2명의 참석자가 모였어요. 프로젝트 총괄, 재무 담당, 기술팀장, 법무자문, 그리고 파이살 알누리까지. 회의실 테이블에는 2개의 제안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슬라이드에 경제성 분석을 띄웠습니다. 한국 21조 원, 중국 15조 원, 차액 6조 원을 큰 글씨로 강조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리스크 분석을 보여줬어요. 중국 조선소의 사고율 25%를 명시했지만 바로 옆에 예상 손실액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1조 5천억 원이었고 6조 원에서 빼면 여전히 4조 5천억 원이 남았어요. 재무 담당이 보험으로 커버 가능한지 질문했고 프리미엄이 다소 높아지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법무자문은 계약 조건에 품질 보증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이미 중국 측과 협의해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 성능 미달 시 위약금 조항까지 합의했다고 설명했죠. 슬라이드를 계속 넘기면서 납기 일정, 기술 이전 계획, 단계별 검수 프로세스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돼 있었어요. 빈틈이 없었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결론이 큰 글씨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조선소 선정 권고. 이유는 명확하다. 경제성과 관리 가능한 리스크.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질문이 있는지 물었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시선들이 테이블 위 서류로 향했죠. 파이사를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주 전 복도에서의 대화 이후 그는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회의 중에도 침묵했어요. 기술 총괄인데도 기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을 둘러봤어요. 재무 담당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법무자문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쁜 척했지만 아무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회의실은 계속 조용했어요. 파이사를 다시 봤어요. 그의 손이 테이블 위 자료를 만지작거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는 침묵했죠. 재무 담당이 목을 가다듬으며 경제성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6조 원 절감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고 리스크 관리 방안도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어요. 법무자문도 계약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동의했습니다. 파이살에게 기술 총괄로서 의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파이살은 고개를 들어 잠시 저를 봤어요. 그의 눈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추가할 의견은 없다고 대답했죠.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포기했다는 걸요. 2주 전 복도에서 제가 했던 말이 그를 침묵시켰다는 걸요. 기술자는 기술만 알면 된다. 경영 판단은 경영자의 몫이다. 그렇다면 만장일치로 보겠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미리 준비해온 결정문을 꺼냈습니다. 카타르 LNG 프로젝트 선박 발주권, 중국 조선소 선정. 결정 이유는 경제성 우위 및 관리 가능한 리스크 수준. 참석자 전원 동의. 반대 의견 없음. 문서를 읽고 펜을 들어 제 이름 옆에 서명한 뒤 옆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재무 담당이 받아서 서명하고 법무자문도 서명했어요. 문서가 테이블을 따라 돌면서 한 명씩 서명했습니다.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파이살 차례가 왔을 때 그는 펜을 들고 5초쯤 망설이다가 서명했습니다.
기술 총괄 파이살 알누리. 그의 서명이 문서에 새겨졌어요. 문서가 다시 제게 돌아왔을 때 모든 서명이 완료돼 있었습니다. 12명 전원. 반대 의견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중국 측의 최종 통보는 내일 하고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일어나 한 명씩 회의실을 나갔어요. 인사도 축하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졌죠. 회의실에 혼자 남아 테이블 위에 놓인 서명된 문서를 봤습니다. 12개의 서명. 하나의 결정. 창밖으로 도하의 오후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맑았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다고요.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요. 6조 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감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파이살의 우려도 다른 참석자들의 침묵도 모두 감정이었어요. 숫자는 명확했죠. 15조 대 21조.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국가 사업에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문서를 집어들어 파일에 넣고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이 문서가 카타르 역사에 기록될 거였어요. 6조 원 절감의 영웅으로요. 사무실로 돌아가 비서에게 중국 측에 연락해서 최종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내일 오전 공식 발표 예정이라고 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의자에 앉아 이메일함을 확인했어요. 한국 조선소 김도윤에게서 온 마지막 이메일이 보였습니다. 2주 전에 받은 실사 일정 문의였죠. 답장하지 않았던 메일이었어요. 마우스를 올려 삭제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 결정이 옳다고요. 침묵이 동의라고요. 만장일치가 증명이라고요. 계약 체결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2018년 3월이었어요. 중국 측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고 카타르 대사도 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악수를 나눴죠. 백척 15조 원 규모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에 차 있었으니까요. 언론이 떠들어댔습니다. 카타르 역사상 최대 규모 발주, 중동과 아시아의 새로운 파트너십, 글로벌 조선업 지형 변화. 기사 제목들이 화려했어요. 제 사진도 여러 번 실렸습니다. 카타르 LNG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압둘라 아라산. 미래를 내다본 전략가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도하로 돌아왔을 때 축하 인사가 쏟아졌어요. 재무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국가 예산 절감에 큰 기여를 했다고 치하했죠. 다음 승진 때 고려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죠. 파이살 알누리는 조용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그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경고도 우려도 표명하지 않았죠.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술자가 제자리를 찾은 거라고요. 첫 번째 선박 인도는 1년 후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빠른 납기를 약속했거든요. 한국보다 6개월이나 앞당긴 일정이었어요. 저는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조 진척률, 품질 검수 결과, 테스트 일정.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2019년 2월 첫 번째 LNG선이 완성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중국으로 갔어요. 조선소 부두에 거대한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길이 300m, 폭 50m.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선체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중국 조선소 사장이 안내했습니다. 선내를 돌아보면서 최신 설비들을 확인했죠. 엔진룸, 제어실, 화물 탱크.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어요. 검수팀이 세부 점검을 했고 대부분 항목에서 합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미세한 보완 사항이 있었지만 출항에는 문제 없다는 평가였어요. 인수중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이 배는 카타르의 자산이었죠. 첫 항해 일정은 카타르 라스라판 항구에서 LNG를 싣고 일본 요코하마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2주 정도 걸리는 항로였죠. 출항일에 도하 사무실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전 9시 라스라판 출항. 날씨는 맑고 해상 상태 양호. LNG 적재 완료. 모든 시스템 정상. 첫 보고는 완벽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인도양을 순항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속도 19노트 유지, 연료 소비 정상, 냉각 시스템 작동 중. 저는 안도했습니다. 우려했던 문제들이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선장에게서 긴급 보고가 왔다고 했어요. 엔진룸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냉각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아직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점검하고 있다고 했어요. 1시간 후 다시 보고하겠다고 했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사무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신조선이니까 초기 미세 조정이 필요한 거라고요. 한두 번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대수롭지 않을 거라고요. 1시간 후 전화가 다시 왔어요.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정지됐다고 했습니다. 주엔진을 멈췄고 배가 표류 중이라고 했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슨 문제냐고 물었어요. 화물 탱크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LNG가 기화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단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LNG 기화. 파이살이 경고했던 바로 그 문제였어요. 얼마나 기화됐냐고 물었습니다. 시간당 약 500톤씩 손실되고 있다고 했어요. 이대로 가면 하루 만에 전체 화물의 30%가 증발한다고 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이라고 덧붙였죠. 긴급 수리가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항해 중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항구로 입항해야 한다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 예인선을 부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죠. 비서를 불러서 긴급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어요. 파이살 알누리, 재무 담당, 법무자문, 보험 담당까지 1시간 내로 모이라고 했죠. 회의실에 모였을 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첫 항해 중 엔진 고장과 냉각 시스템 정지, LNG 기화로 인한 손실. 예상 피해액은 약 800억 원. 파이살이 입을 열었어요. 단열재 결함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용접 불량도 의심되는 근본적인 기술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파이살을 봤습니다. 이번만큼은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없었어요. 이걸 구조적 문제로 인정하는 순간 나머지 99척도 똑같다는 뜻이 되니까요. 개별 사례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불량이라고 했어요. 중국 조선소에 긴급 점검을 요청하고 무상 수리를 요구하겠다고 했죠. 계약서에 보증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 담당이 물었어요. 이번 손실은 보험 처리가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선박보험과 화물보험이 커버한다고 했어요. 프리미엄이 오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재무 담당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800억 원 손실에 수리비 200억 원, 운항 중단 손실 300억 원을 합치면 약 1,300억 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6조 원 절감액에 비하면 2%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안도했어요. 숫자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1,300억 원은 크지만 6조 원의 2%일 뿐이었어요. 여전히 경제성이 우위였죠. 중국 조선소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기술팀을 싱가포르로 보내라고 요구했어요. 원인 규명과 즉각 수리를 지시했죠. 그들은 즉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언론 대응도 준비했어요. 보도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신조선 초기 점검 중 미세 조정 사항 발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안 중, 안전에는 문제 없음. 사고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점검이라는 표현을 썼죠. 파이살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머지 선박들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잉 대응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개별 불량 사례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배들은 검수를 더 철저히 하면 된다고 했죠. 전수조사는 시간과 비용 낭비라고 강조했어요. 회의를 마치며 각자 맡은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어요. 일시적인 문제겠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요. 첫 배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다음부터는 괜찮을 거라고요. 2주 후 싱가포르에서 수리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엔진 교체, 냉각 시스템 재설치, 단열재 보강. 모든 작업이 끝났다고 했어요. 제출항 준비가 완료됐다고 했죠. 다시 믿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이제 정상 운항할 거라고요. 숫자는 여전히 제 편이었으니까요. 6조 원에서 1,300억 원을 빼도 5조 8,700억 원이 남았어요. 여전히 엄청난 절감액이었습니다. 문제 없다고 믿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어요. 그 사이 중국산 LNG선이 42척 인도됐습니다. 대부분 문제없이 운항했어요. 크고 작은 고장이야 있었지만 첫 번째 사고만큼 심각한 건 없었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2019년 사고가 정말 일시적 불량이었다고 믿게 됐어요. 숫자도 여전히 제 편이었습니다. 6조 원 절감 효과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 언론도 조용해졌어요. 초기 우려는 사라졌고
카타르의 성공적인 조선 다변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는 승진했어요. 에너지 인프라 총괄 부문장이 됐죠. 더 넓은 권한과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파이살 알누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기회의에서 마주쳤지만 그는 더 이상 기술적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보고만 했고 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10월 어느 날 오후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긴급 보고가 왔다고 했습니다. 14호선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죠. 또 시작이구나 싶었지만 침착했습니다. 4년 동안 42척을 운항하면서 사고 한 번 더 생기는 건 통계적으로 정상 범위였으니까요.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 책상 위에 놓였어요. 현장 보고서, 기술 분석, 손실 추정, 법률 검토. 그리고 맨 뒤에 부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손실 추정 페이지부터 펼쳤어요. 숫자를 먼저 보는 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엔진 고장, 냉각 시스템 정지, LNG 기화. 예상 손실 950억 원. 2019년과 똑같았어요. 같은 유형의 사고였죠.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기술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단열재 결함과 용접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2019년 1호선 사고와 동일한 구조적 문제로 판단됨. 구조적 문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개별 불량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면 나머지 배들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는 뜻이었죠.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세부 기술 분석, 온도 그래프, 압력 데이터. 복잡한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넘어가려다가 부록 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참고 자료 글로벌 LNG선 사고율 비교 분석. 궁금했어요. 다른 나라 배들은 얼마나 사고가 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부록을 펼쳤죠. 첫 페이지에 표가 있었습니다. 국가별 LNG선 사고율 통계였어요. 한국 0.8%, 일본 4%, 중국 22%.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국 조선소 사례 연구가 나왔습니다. 왜 한국 자료가 여기 있는지 의아했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조선업의 위기 상황이 정리돼 있었어요. 중국의 저가 공세로 시장 점유율 급락, 수조원대 적자 누적, 대규모 구조조정. 제가 파이살에게 말했던 그 내용들이었죠. 한국은 무너지고 있었다고 침몰하는 배라고 말했던 근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단이 달랐어요. 위기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은 가격 경쟁을 포기하고 기술 격차 확대 전략을 선택했다. 손이 멈췄습니다. 가격 경쟁 포기. 그게 무슨 뜻인지 읽어 내려갔어요. 한국 3대 조선소는 2015년부터 LNG선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극저온 단열 기술, 특수 용접 기법, 자동화 품질 관리 시스템.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다고 했어요. 적자 상황인데도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망하기 직전인데 왜 기술 개발에 돈을 쓴 거죠? 가격을 낮춰서 일감을 따내는 게 급선무 아니었나요? 다음 페이지에 답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LNG선을 가격 경쟁 상품이 아니라 기술 독점 영역으로 재정의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고객이 선택하는 배가 아니라 고객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를 만드는 것.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영하 163도 극저온 환경에서 30년 이상 견디는 단열재를 개발했다고 했어요. 용접 불량률을 0.01% 이하로 낮췄다고 했습니다. 전 공정을 디지털화해서 품질 편차를 최소화했다고 했죠. 그리고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2020년 이후 한국산 LNG선 사고율 0.3%, 중국산 22%, 일본산 4%.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손실액 비교도 있었어요. 한국산 LNG선 100척 운항 시 예상 총손실액 1,500억 원. 중국산 100척 운항 시 예상 총손실액 20조 원. 20조 원.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입력했어요. 중국산 구매로 절감한 금액 6조 원. 예상 손실액 20조 원. 마이너스 14조 원.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틀린 게 없었습니다. 제가 6조 원을 절감한 게 아니었어요. 14조 원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시 부록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단이 더 있었어요. 한국 조선업의 선택은 역설적이었다.
위기 상황에서 가격을 낮추는 대신 기술을 높였다. 단기 수익을 포기하고 장기 독점을 택했다. 결과적으로 LNG선은 가격으로 경쟁할 수 없는 시장이 됐다. 기술 격차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뿐이기 때문이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2018년 계약 당시 받았던 한국조선소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표지를 넘겼어요. 첫 페이지에 김도윤 수석 엔지니어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만하게 느껴졌던 문장들이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LNG선은 가격이 아니라 안전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영하 163도 극저온을 30년간 견디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이 기술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제안서를 넘겼어요. 기술 사양이 빼곡했습니다. 단열재 두께, 용접 품질, 극저온 테스트 절차. 당시에는 불필요하게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이었죠. 지금 보니 달랐어요. 하나하나가 20조 원 손실을 막는 방어막이었던 겁니다. 가격표를 봤어요. 척당 2,100억 원. 중국보다 600억 원 비쌌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600억 원이 사고로 인한 수천억 원 손실을 막는 보험료였다는 걸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하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결과를 계산하고 있었군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파이살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는다. 기술로 경쟁한다. 그래서 가격을 안 깎는다. 당시에는 오만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장 논리를 무시하는 고집이라고 봤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확신이었어요. 자신들이 만드는 배가 결국 선택받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었던 겁니다. 전화를 들었어요. 파이살에게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파이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고서 봤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프로까지 전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이살이 무슨 말을 기다리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다고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말을요. 내일 회의합시다. 겨우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부록을 펼쳤어요. 한국조선소 사례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한 문장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나라가 무엇을 했는지를요. 우리가 가격표를 보고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다음 날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전화가 울렸어요. 27호선에서 또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엔진 고장, 냉각 시스템 정지, LNG 기화. 똑같은 패턴이었죠. 하루 사이에 두 척이 동시에 멈춰 섰던 겁니다.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파이살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기술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밤새 작업한 흔적이 역력했죠.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파이살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조선소에서 만든 배 58척을 전부 점검해야 한다고 했죠. 지금 당장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전수조사를 명령하는 순간 제가 틀렸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였으니까요. 4년 전 파이살의 경고를 무시했던 제가 틀렸다는 걸요. 일단 이번 두 척만 긴급 수리합시다.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파이살은 고개를 저었어요. 압둘라님, 이건 개별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 결함이에요. 같은 설계도로 만든 배들이 모두 똑같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58척 전부가 문제라는 확실한 증거요. 파이살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1호선, 14호선, 27호선의 사고 분석 보고서를 나란히 놓았어요. 사고 발생 시점, 손상 부위, 결함 유형이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였죠. 국제성급협회에 검사를 요청하겠습니다. 파이살이 말했어요.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국제성급협회가 개입하면 언론에 알려진다고 했죠. 카타르의 조선 전략 실패가 전 세계에 공개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파이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반박할 논리가 없어서 침묵했습니다. 2023년 11월 국제성급협회 조사단이 카타르에 왔습니다. 세계국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팀이었어요. 그들은 3개월간 문제가 발생한 3척의 배를 해체 수준으로 조사했습니다.
2024년 2월 예비 결과가 나왔어요. 단열재 설계 오류, 용접 품질 불량, 냉각 시스템 구조적 취약점. 세 가지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동일 조선소에서 같은 시기에 건조된 모든 선박에 동일한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58척 전부였습니다. 3월에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어요. 국제성급협회는 중국 조선소 특정 계열 LNG선에 대해 구조적 결함 판정을 내렸습니다. 권고사항은 명확했어요. 즉각 운항 중단 및 전면 재건조.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비용 추산 보고서를 받았어요. 척당 평균 수리비 1,200억 원. 58척이면 약 7조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발생한 사고 손실 3조 원, 운항 중단으로 인한 기회 손실 10조 원을 합치면 총 20조 원이었죠. 그 숫자를 계산기로 확인했어요. 여러 번요. 계속 똑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중국산을 선택해서 절감한 금액이 6조 원이었어요. 손실이 20조 원이면 순손실은 14조 원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산을 샀더라면 21조 원을 지불하고 끝났을 겁니다. 지금은 15조 원을 지불하고도 35조 원의 손실을 안고 있었죠.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맞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던 거였죠.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재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총리실 차관.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현황 설명, 손실 규모,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를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고 슬라이드를 넘기는 손이 땀에 젖었어요. 총 손실 규모는 2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테이블을 쳤어요. 20조 원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소리쳤습니다. 6조 원 절감한다며 중국을 선택하지 않았냐고 따졌죠. 리스크 관리 실패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기술적 검증이 불충분했습니다. 검증이 불충분한 줄 알면서 왜 선택했냐고 에너지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냐고 따졌어요. 파이사를 받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대답해야 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정했어요. 기술 총괄이 한국조선소를 강력히 권고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을 우선시했다고 말했죠.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고 총리실 차관이 물었습니다. 저입니다. 대답했어요. 최종 결정권자는 저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동정도 위로도 아닌 그저 차가운 시선뿐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하의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사무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파이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제가 먼저 말했었어요. 파이살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수습하느냐라고 했죠. 수습이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죠. 58척의 배가 바다에 떠 있으니까요. 파이살이 대답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2018년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제 서명이 선명했어요. 자신감 넘치던 그때의 저였죠. 경제성 분석, 리스크 평가, 최종 결론. 모든 문장이 논리적이었습니다. 빈틈이 없어 보였어요. 당시에는요.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빈틈투성이었어요. 기술을 숫자로 환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함,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안일함, 경고를 무시했던 독선. 모든 게 보였습니다. 숫자를 보고 또 봤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12조 원을 낭비한 겁니다. 아니, 국가가 12조 원을 잃었고 그 책임이 제게 있었던 거였죠. 가격만 봤어요. 결과는 보지 않았습니다. 단기 절감만 계산했죠. 장기 손실은 무시했어요. 검증된 기술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걸 몰랐습니다. 파이살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는다. 기술로 경쟁한다. 그래서 가격을 안 깎는다.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깎을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깎지 않기로 선택한 거였어요. 가격을 깎는 순간 기술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6조 원 절감의 영웅이 되려다가 14조 원 낭비의 주범이 됐습니다. 숫자는 정말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제대로 읽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총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책임을 지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수습부터 하라고 지시했죠. 58척의 배를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했어요. 수습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중국 조선소와 협상했어요.
무상 수리를 요구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계약서상 하자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했어요. 유상 수리는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완벽한 복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했죠. 파이살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수리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합니다. 파이살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설계 자체의 문제예요. 부분 수리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해요. 처음부터 다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습니다. 재건조였죠. 58척을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어디서 만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파이살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죠. 한국이었습니다. 2024년 5월 김도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6년 만이었어요. 2018년에 삭제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는 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썼어요. LNG선 건조협의 요청. 본문도 짧게 작성했습니다. 카타르 LNG 프로젝트 총괄 압둘라 아라산입니다. LNG선 발주권으로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단어를 쓰면서 씁쓸했어요. 6년 전만 해도 제가 선택하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부탁하는 쪽이 됐으니까요.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김도윤이었어요. 압둘라님, 오랜만입니다. 협의 요청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을 알려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6년 전 제가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제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필요 물량은 60척, 가능한 한빠른 납기를 희망한다고 썼습니다. 가격 조건은 귀사 제한을 따르겠다고 덧붙였죠. 귀사 제한을 따르겠다. 그 문장을 쓰면서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6년 전에는 가격 인하를 요구했었는데 이제는 그쪽이 부르는 대로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회신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늦었어요. 불안했습니다.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2028년까지 생산 일정이 모두 확정돼 있습니다. 신규 발주는 2029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2029년. 5년 후였어요. 58척의 배가 5년 동안 바다에 떠 있거나 부두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파이살과 법무자문, 재무 담당이 모였어요. 김도윤의 답장을 공유했습니다. 5년은 너무 깁니다. 재무 담당이 말했어요. 운항 중단 손실만 해도 천문학적일 거라고 했죠. 프리미엄을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 법무자문이 제안했어요.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파이살을 봤어요. 가능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파이살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김도윤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문장을 골랐어요. 일정 조정 가능성을 문의드립니다. 프리미엄 지불 용의가 있습니다. 20% 추가 금액을 제한합니다. 20%. 척당 420억 원 추가였어요. 60척이면 2조 5,200억 원이었죠. 6년 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사흘 후 답장이 왔어요.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리미엄과 무관하게 지금은 자리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리가 없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직접 만나고 싶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로 가겠다고 했어요. 대면 협의를 요청했죠. 이틀 후 김도윤이 회신했습니다. 만남은 가능하지만 답변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오겠냐고 물었죠.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 6월 서울로 갔습니다. 파이살과 함께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조선소는 경남 거제에 있었죠. 고속버스로 5시간을 더 가야 했어요. 거제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녁이었습니다. 거대한 도크들이 보였어요. 조명을 받아 밝게 빛나고 있었죠. 배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분주했어요. 김도윤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6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자료가 준비돼 있었어요. 한국 조선소의 현재 수주 현황이었습니다. 설명을 시작했어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모든 도크가 예약돼 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죠. LNG선은 물론이고 암모니아 운반선, 수소 운반선까지 대기 중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주문이 많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도윤이 웃었어요. 다른 나라 조선소들이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커졌어요.
이제 극저온 운반선은 한국만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 격차. 그 말을 들으면서 6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파이살이 했던 경고가 생각났어요. 기술은 배우면 되는 게 아니라고, 시간이 지난다고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고 했던 말이요. 프리미엄을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30%, 아니 40%도 가능합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압둘라님,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도크가 없어요. 용접사도 모자랍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주문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풀가동 중입니다. 그럼 공장을 확장하면 안 됩니까? 파이살이 물었어요. 투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도윤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공장 확장에는 최소 3년이 걸립니다.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저는 책상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말했어요. 58척의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경제가 위기입니다. 김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물리적 한계입니다. 다른 한국 조선소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도윤이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3대 조선소 모두 2028년까지 풀가동 상태였어요.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크에서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선체가 보였죠. 누군가의 배였습니다. 제 배가 아니었어요. 2029년에는 정말 불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도윤이 자료를 뒤적였어요. 2029년 3분기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지금 받은 주문들을 다 소화할 겁니다. 5년 반이었어요. 너무 길었습니다. 선금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계약을 확정하고 싶습니다. 김도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9년 발주권으로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격은 그때 시장 가격을 따릅니다. 지금 확정할 수 없어요. 5년 후 강제 가격이나 인건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 말은 가격 통제권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부르는 대로 지불해야 한다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동의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2029년 인도 조건, 60척, 가격 미정. 6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계약이었어요. 그땐 제가 선택하는 쪽이었는데 이젠 선택받는 쪽이었습니다. 조선소를 나왔을 때 밤이었습니다. 파이살과 함께 걸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파이살이 물었어요. 5년 반을 기다리는 겁니다. 대답했어요. 그동안 58척의 배는 묶여 있겠죠. 손실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파이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다를 봤어요. 어둠 속에서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이곳에 왔어야 했어요. 그때 김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오만해 보여도 그냥 믿었어야 했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됐어요. 한국 조선소가 자리를 내줄 때까지요. 그리고 그들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거제에서 돌아온 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5년 여름 국제해운 전문지에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LNG선 시장의 구조적 재편 한국의 완전 독점 시대. 보고서를 다운로드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2025년 전 세계 LNG선 신규 발주 총 16척 중 한국 조선소가 16척 전부를 수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은 단 한 척도 받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고 일본도 기술력 부족으로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분석이 뒤따랐죠. 페이지를 넘기면서 손이 떨렸는데 이건 단순한 통계 보고서가 아니라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 보여주는 부검 보고서 같았어요.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만 해도 한국, 중국, 일본이 경쟁하는 3파전 구도였다고 설명하면서 중국이 정부 보조금을 앞세워 저가 공세를 펼쳤고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한국 조선업은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하며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업계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죠. 하지만 다음 문단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위기 상황에서 선택한 전략은 철수가 아니라 집중이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모든 자원을 LNG선 핵심 기술 개발에 쏟아부었고
극저온 단열 기술에서 10년 이상 앞선 특허를 확보했으며 용접 자동화 시스템을 완성해서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0.01% 이하로 낮췄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그 투자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분석하면서 사고율이 급격히 낮아졌고 보험사들이 한국산 LNG선에만 프리미엄 할인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2023년이 전환점이었다는 분석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산 LNG선에서 연쇄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성급협회가 구조적 결함 판정을 내렸고 그 순간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였죠. 보고서는 카타르 사례를 집중 조명하면서 20조 원 규모의 손실이 업계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는데 제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중동 산유국의 LNG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라는 표현으로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써놓았더군요. 더 읽어내려가니 2024년부터 본격적인 독점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주요 LNG 수입국들이 앞다퉈 한국 조선소에 발주했고 대기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어서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상황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조선소들은 가격 인상 없이도 풀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품질 관리를 더 강화하면서 납기를 여유 있게 잡는 전략을 택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향후 전망이 실려 있었는데 한국의 독점 구조는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면서 중국이 기술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15년 이상 걸릴 것이며 그마저도 한국이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LNG선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했고 유럽 조선소들도 경쟁력이 없어서 특수선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현황 분석으로 보고서가 마무리됐죠.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하의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었는데 여름철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날이었어요. 저 멀리 보이는 빌딩들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려 보였는데 실제로는 제 눈이 떨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파이살이었습니다. 국제회의 참석건으로 연락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에너지 포럼이 열린다고 했고 제가 패널로 초청됐다는 통보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주제는 LNG 운송 인프라의 미래와 교훈이었는데 사실상 카타르 사례를 다루는 세션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거절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파이살은 잠시 침묵하다가 총리실에서 참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패 사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교훈을 공유하는 게 국제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는데 결국 제가 나가서 제 실수를 증언하라는 뜻이었어요.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구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7년 전 베이징으로 가던 길이 떠올랐는데 그때는 확신에 차 있었고 6조 원 절감이라는 성과를 손에 쥐고 있다고 믿었으며 제 경력의 정점을 찍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었죠. 지금은 20조 원 손실의 책임자로서 실패를 증언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같은 하늘 아래를 날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포럼 당일 대형 컨퍼런스홀에 5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에너지업계 전문가들, 조선사 관계자들, 정부 관료들이 자리를 채웠는데 한국 조선소 관계자들도 보였습니다. 김도윤도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는 눈인사만 나눴어요. 제 순서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앞에 섰는데 조명이 눈부셨고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발표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카타르 LNG 프로젝트 총괄을 맡았던 압둘라 아라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국가에 20조 원의 손실을 안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직설적으로 들어갔어요. 청중이 술렁거렸는데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2018년 저는 100척의 LNG선 발주를 앞두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고 설명했고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걸 알았지만 중국이 30% 저렴했다고 말했으며 6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에 중국을 선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경고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기술 총괄 파이살 알누리가 반복해서 위험성을 지적했고 한국을 강력히 권고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기술자의 과잉 걱정으로 치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제성이 기술보다 우선한다고 믿었고 시장 논리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고 확신했으며 숫자가 답이라고 생각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첫 사고가 2019년에 발생했고 2023년과 2024년에 연쇄 사고가 터졌으며 국제성급협회가 구조적 결함 판정을 내렸고 총 손실액이 20조 원에 달했다고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6조 원을 절감하려다 14조 원을 추가로 잃었고 만약 처음부터 한국을 선택했다면 21조 원으로 끝났을 일이 35조 원이 되어버렸다고 계산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놓친 건 기술의 본질이었다고 고백했는데 한국조선업이 위기 상황에서도 가격을 낮추지 않고 기술 개발에 모든 걸 걸었던 이유를 저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들은 LNG선을 가격 경쟁 상품이 아니라 기술 독점 영역으로 만들고 있었고 단기 수익을 포기하고 장기 생존을 선택했으며 고객이 선택하는 배가 아니라 고객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를 만들고 있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결과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문장을 말하는 순간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이어갔는데 지금 저희는 2029년까지 기다리고 있고 한국조선소의 일정이 비기를 바라며 줄을 서 있으며 가격 협상권도 없이 그쪽이 부르는 대로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현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기술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발음했어요. 기술은 시간과 투자와 실패를 거쳐 완성되는 것이고 그 가치는 사고가 터진 후에야 증명되며 그때는 이미 너무 늦다는 걸 저는 20조 원을 잃고 나서야 배웠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수가 나왔는데 동정인지 격려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자리로 돌아가서 앉았는데 김도윤이 뒤돌아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는데 그게 사과인지 인사인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야경이 보였는데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는데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카타르 LNG 사태 책임자 국제포럼에서 20조 원 손실 공개 증언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읽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는데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7년 전 베이징 호텔에서도 천장을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성취감에 들떠 있었고 6조 원 절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으며 제 이름이 역사에 남을 거라고 확신했었죠. 지금도 역사에 남긴 했는데 전혀 다른 이유로 남게 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파이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이건 가격으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울렸어요. 맞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맞았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요. 완전히요.